드라마쟁이입니다. 사마귀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서아라의 나쁜 짓이 끝나고 정희신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사마귀 드라마는 일단락되는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사마귀 드라마 8회는 마지막 회가 아니라 시즌2를 기대하라는 예고 방송이었는데요. 마지막 회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야 할 순간 새로운 사건이 방송 뉴스에 나왔죠. 어제 새벽 2시경 서울 신양동 인근 야산에서 누군가가 발견됐습니다. 신분은 상현경찰서장 최중호 총경으로 밝혀졌으며 방송 뉴스를 보는 정희신의 의미심장한 표정이 클로즈업되면서 사마귀 드라마는 막을 내렸네요. 최중호 총경은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사마귀 드라마의 중심인물입니다. 23년 전 잡혀오게 된 정희신의 자백을 받아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희신이 원했던 차수열과 정희신의 가족관계를 서류상 단절시켜준 인물이죠. 사실 정희신의 아들 정호가 경찰 차수열이 되도록 학창시절 아버지 역할까지 해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 여자한테 왜 그렇게 호의적이었어요? 나한테도 그렇고요. 서아라를 잡고 난 후 종적이 묘연해진 정희신을 찾으러 다니던 상황에 차수열이 최중호에게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었죠. 자신의 엄마 정희신과 자신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었던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인간적으로 나는 정희신이 잘못된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정희신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한 고위 간부 최중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죠. 그 여자를 보는 내 마음, 서로 다른 두 마음 사이에 내가 선택한 게 결국 그거야. 최중호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네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차수열을 만든 것 같아서 보람을 느꼈다는 말인 건데요. 8회의 마지막 순간에 최중호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더구나 만만치 않은 강력사건이라는 걸 의미하면서 툭 끊어지듯 막이 내렸습니다. 최중호의 미스터리를 푸는 이야기는 시즌2에서 나올 거라는 걸 보여주면서 말이죠. 결국 최중호 사건이 미스터리인 이유는 서아라가 강연중에 아니었던 게 아닐까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단서가 바로 최중호가 최악의 상태로 야산에서 발견됐다는 것인데요. 한 가지 연결되는 스토리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차수열과 최중호의 전화 통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프랑스 원작 드라마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드라마에는 최중호가 정희신을 보면서 가지는 아련함이나 안쓰러운 시선 같은 건 처음부터 표현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정희신 역할의 주인공이 원작에서는 좀 더 대범하고 차분한 캐릭터였는데요. 아마도 고현정 배우는 정희신의 역할에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기 위해 조금은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판단하는 4차원의 사고를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네요. 그 부분은 작가의 의도와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건 원작의 결말은 우리의 사마귀 드라마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수열과 이정현이 정희신을 원래 지내던 장소에 배웅하는 것으로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해피엔딩, 그렇게 막을 내렸는데요. 우리 드라마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의미로 8회 중간에 복선을 두었었죠. 차수열로부터 정희신을 인수인계한 최중호가 정희신을 차에 태우고 돌아가는 장면에서 말을 합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혜택과 합의 내용은 파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중호는 정희신에게 정연남 교회의 사건에 대해서도 뭔가 책임질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죠. 네, 이해해요. 정희신은 최중호의 말에 아주 순순히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의 혜택과 합의 내용이 파기된다는 건 혼자서 방을 쓰고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고 원하는 취향의 커피를 마신다든지 하는 이전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특별할 게 없는 상황이라면 구태여 이런 식으로 원작과 다른 결말로 연결하지는 않았겠죠. 결국 원작과는 달리
정희 씨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는 방의 한쪽에서 아주 무심히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최중호가 사건을 당했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프랑스 원작 드라마와 다른 결말로 만든 건 시즌2를 방송하기 위한 배경이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우리의 사마귀 드라마는 원작과는 아주 다르게 스토리를 설정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배역 설정에 있어 원작과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죠. 제일 특이한 점은 사이버 수사관으로 등장했던 손지안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드라마상 프로필을 보면 수사팀의 사이버 수사 담당. 중성적이고 터프한 목소리가 매력이다. 모두가 커피를 마실 때 아이스 매실을 외치는 약간은 눈치 없는 데이터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손지안은 드라마에서 중성적이라기보단 오히려 남성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는 인물입니다. 원래 프랑스 원작 드라마를 보면 수사팀의 사이버 수사 담당은 동양인 남성 캐릭터가 맡았었죠. 그리고 업무 담당 역할 외에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요. 우리 드라마 내용상 손지안의 경우는 좀 달랐죠. 물론 한국 드라마로 만들면서 주인공이나 조연들의 캐릭터가 바뀌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왜 하필 손지안이라는 인물을 중성적으로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사이버 담당이긴 하지만 수사관이라는 특성상 옷차림 역시 중성적인데요. 김나희 역시 비슷한 옷차림인 걸 감안한다면 옷차림을 가지고 무언가 힌트를 얻을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사마귀 드라마의 진범이 원래는 남성이었지만 여성으로 수술을 한 상태라는 걸 배경으로 본다면 남성스러운 목소리를 가진 손지안 캐릭터를 가볍게 흘려버릴 수는 없는데요. 이 부분은 마지막에 가서 좀 더 깊게 살펴보기로 할게요. 그 다음 드러나는 것이 원작에서는 박민재 아버지 박원배를 차수열 친부로 설정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사마귀 드라마에선 박원배를 아주 수준 이하의 인간으로 표현해 정희신과는 완전 거리를 두는데요. 그리고는 대신 최중호와 정희신의 관계에 큰 방점을 찍어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8회 결말까지 보고 난 후 알게 된 건 작가가 시즌2에 풀어야 할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프랑스 드라마와는 달리 정희신을 최중호와 엮었다는 것이네요. 사실 정희신과 최중호의 만남은 정희신이 저지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시작된 게 아니죠. 이미 그런 사건이 생기기 아주 전부터 두 사람은 작은 동네에 거주하며 오다 가다 스쳤었던 인연입니다. 결정적으로 마주치는 모습은 없지만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오가는 최중호 모습을 임신한 정희신이 사과를 깨물며 찬찬히 지켜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시즌2에선 최중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정희신과 최중호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8회의 결말은 차수열과 김나희가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급히 정희신을 면회오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죠. 최중호가 그렇게 발견되었다는 뉴스와 두 사람이 찾아온 상황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만일 차수열 옆에 김나희가 아니라 이정현이 서 있었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겠죠. 하지만 김나희가 차수열과 함께 왔다는 건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은 정희신이 오래전 저지른 사건과 분명 뭔가 관계가 있어서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 사건은 뉴스에 나왔던 최중호 사건을 말한다는 것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최중호가 정희신이 23년 전 했던 그 방법대로 그렇게 삶의 최후를 맞았다는 걸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놀라운 일은 왜 최중호가 당했을까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문은 서아라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서아라를 놓쳤던 거라면 다시 또 일이 시작됐구나 할 수도 있을 건데 말이죠. 최중호는 과연 정희신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도대체
누가 왜 또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아마도 작가는 시즌2를 계획하면서 프랑스 원작 드라마와 결말만 다르게 구상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시즌2로 스토리를 이끌어낼 많은 복선과 암시를 장치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시즌1에서 이미 서아라가 진범으로 특정이 되고 이미 차수열에 의해 세상을 떠난 상황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지만 이상한 점은 아주 많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강현중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성형한 얼굴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이 누군가에게 당해 세상을 떠났는데요. 원작 드라마에는 그 병원 원장을 그렇게 만든 건 강현중이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박민재의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이정현과 서아라는 차수열이 운전하는 차에 타게 되는데요. 차수열은 운전 중에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죠. 수사관의 본능상 중요한 통화를 해야 해서 차 안의 인물들을 살피게 되는데요. 아내 이정현 외에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서아라뿐이었지만 서아라는 이미 고난잠에 빠져들어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차수열은 마음 놓고 다음날 아침 9시로 병원 원장과 약속을 잡는데요. 하지만 차수열이 원장을 만나러 가면 그는 이미 누군가에게 당해 세상을 떠난 후였죠. 프랑스 드라마에서는 잠자는 척 하고 있던 서아라가 새벽 일찍 병원 원장을 찾아가 일을 저질렀다는 의미로 차 안에서 잠든 척했던 서아라의 표정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우리 사마귀 드라마는 좀 달랐죠. 장례식 마치고 오는 차 안에서 서아라가 침까지 흘리면서 자는 장면은 똑같지만 차수열이 병원 쪽과 전화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서아라 집 앞에 도착하면 최중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죠. 병원 원장은 이미 누군가로부터 처참하게 당했다고 말이죠. 서아라가 이미 전날 원장을 그렇게 만들고 아침 일찍 이정현 차수열과 함께 박민재의 장례식장으로 갔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드라마에선 서아라가 어떻게 차수열이 병원 쪽과 연결됐는지 이어주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차수열이 성형외과 원장과 연결을 시도한 건 강현중이 수술을 했던 말을 기억한 어떤 간호사의 제보로 인해 발단된 건데요. 그 내용은 수사팀 내부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었죠. 서아라가 이정현과 종일 지내면서 수사팀에서 실시간 일어나는 수사 상황까지 알아내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 사마귀 드라마에는 프랑스 원작 드라마에서처럼 서아라가 강현중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는 강현중이라고 해. 서아라는 도망가는 이정현을 잡아놓고 인사를 했죠. 하지만 말로만 자신을 그렇게 밝힌 것 말고 진짜 강현중이 맞다는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차수열과 통화할 때도 그랬죠. 이정현을 기절시킨 상황에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강현중인 척 차수열을 정호라고 부르며 오랜만이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저 말뿐이었네요. 그리고 이제까지 서아라가 저지른 일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신분이 다 드러났지만 전과 다른 식의 모습을 크게 보여주진 않았는데요. 다만 강현중이 여러 가지 수술을 했고 더구나 성형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강현중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의신과의 대화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특히 서아라는 잘난 척을 하며 자신의 아버지 강영호를 자신이 그때 없애버려야 했었다며 후회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실제 강영호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정의신이 강영호를 해치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 누군가 추가적으로 해친 흔적이 발견됐다고 했죠. 힘없이 소규모로 해친 흔적이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어린 강현중이 정의신이 강영호를 그렇게 만들고 돌아간 후 했던 일일 거라 최중호와 정의신은 짐작을 했었고 말이죠. 만일 서아라가 강현중이었다면 자신이 강영호를 없애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어려서 역부족이었다고, 그래서 정희신이 그렇게 만든 이후에 드디어 자신도 슬쩍 어떤 짓을 보탰다고 말을 해야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강현중에게 있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 지점을 서아라가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건 서아라는 강현중이 아니라 강현중 역할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구나 의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서아라가 강현중이라면 겉으로는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때 남자였던 흔적이 몸에 남아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원작에선 서아라의 몸에 남성 흔적이 있어서 호텔 사건 주인공인 소년호가 기겁을 하게 되고, 그런 것에 배신감을 느낀 서아라가 소년호를 해치게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원작에서 소년호는 서아라에게 당하긴 했지만 소년호는 만신창이가 된 채 수사관에게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죠. 하지만 원작과 달리 우리 사마귀 드라마에선 소년호는 서아라에게 당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옵니다. 사건 이전에 서아라를 몇 번 만나고 나서 친한 직원에게 했던 이야기 내용만 밝혀졌었죠. 서아라와 깊은 사이였지만 너무도 놀라웠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서아라가 자신을 없애달라고 했던 부분이었다고요. 자신을 당장 없애야만 다른 사람 여러 명을 살리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달라는 서아라의 요구가 너무도 소름 끼쳤다는 말을 소년호가 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소년호가 살아있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소년호가 살아있다면 서아라가 남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아라가 진짜 강현중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소년호는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지레짐작한 대로 서아라를 강현중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서아라가 자신을 없애달라고 했던 말, 그래야 여러 사람 살릴 수 있다고 했던 말은 상당히 중요한 단서일 수 있는데요. 만일 서아라가 강현중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어쩔 수 없이 위협을 받으며 강현중 행세를 하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서아라를 자신으로 위장해 앞에 내세운 강현중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8회의 마지막 부분 정희신과 그 아버지 이야기로 강현중의 진짜 의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서아라는 이정현과 정희신을 맞교환해서 자신이 숨어있던 곳으로 정희신을 데리고 왔지만 결국 자신이 당하고 말았죠. 그곳을 빠져나가려는 정희신에게 서아라는 선물이라며 작은 상자를 던져 열어보게 하는데요. 우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드라마 장면엔 보여주지 않고 정희신이 그곳을 나간 직후 차수열이 그곳을 찾아 들어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서아라는 숨이 멎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차수열에게 말했었죠. 차수열, 너는 정희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마치 바보 아니냐는 듯이 몰아세웠죠. 그리고는 자신은 정희신에 대해 잘 안다면서 차수열에게 뭔가 숙제를 주는 분위기로 끌고 갔는데요. 결국 차수열이 강현중의 집을 찾아내 정희신에 대해 무언가를 찾아보라는 의미의 행동이었네요. 당연히 차수열은 위험을 무릅쓰고 강현중 집을 찾아갑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죠. 책상 위의 컴퓨터는 일부러 그렇게 해놓았다는 듯이 잠금 장치 없이 바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바탕화면에 영상 폴더가 나와 있었고요. 그 폴더를 열고 영상 하나를 클릭하자 빔 프로젝트로 연결된 정희신의 정신과 상담 장면이 방의 모든 벽면으로 이어져 재생이 되었죠. 상황 판단에 겨를이 없는 차수열이나 그런 차수열을 지켜보는 우리 시청자 역시 정희신의 상담 장면에 집중하느라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었네요. 차수열이 그곳으로 가서 정희신 상담 영상을 보게 되는 그 장면은 아주 잘 짜여진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강현중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고 정말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게
이정현을 잡아 정희신에게 배신당한 걸 되갚는 게 목적이었다면 자신의 컴퓨터 잠금 장치를 해제해놓고 더구나 빔 프로젝트로 온 방안이 울리도록 정희신 목소리를 높여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차수열이 그걸 보게 만들겠다는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차곡차곡 화살표를 이어놓았다는 것인데요.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 서아라가 정희신에게 선물이라며 던진 작은 상자를 한번 보기로 하죠. 서아라는 상자를 던져준 바로 거기서 정희신에게 당장 열어보라고 했었죠. 거기엔 2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연남 목사님 감사합니다.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교회 사진이었죠. 그리고 하나는 어린 시절 그림을 그리던 정희신 사진이었는데요. 그 사진은 정희신이 아버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처참했던 어린 시절을 당장 떠올리기에 충분한 사진이었죠. 하지만 떠올리는 데서 끝날 수는 없도록 서아라는 친절하게 교회 이름이 쓰인 정연남 사진도 함께 넣어둔 거죠. 정희신이 당장 정연남을 찾아가 그를 해치도록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왜냐면 정희신은 23년 전 잡혀간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죠. 주민증을 받자마자 정연남과 살던 집을 떠났으니까요. 어른이 된 정희신을 찾아낸 사람은 정연남이었지만 멀리서 훔쳐볼 뿐 다가간 적은 없었죠. 어른이 된 정희신이 두려웠으니까요. 강현중은 1차적으로 정희신을 정연남의 교회로 가도록 만들고 2차로는 차수열이 자신의 컴퓨터 영상을 보게 만들어 교회로 가도록 만든 것이었네요. 정희신이 정연남에게 어린 시절 했던 짓을 되갚도록 상황을 주고 또 그런 정희신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차수열. 두 모자의 고통스럽고 처절한 시간이 만들어지도록 나름 강현중의 애쓴 흔적이 드러나 있는 장면인데요. 도대체 강현중은 왜 이런 걸 계획했던 것일까요? 정말 서아라가 진짜 강현중이 맞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서아라를 가짜 강현중으로 내세우게 됐는지 왜 아직도 정희신 사건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지 이 부분이 바로 시즌2에 밝혀져야 할 내용으로 보여지네요. 당연히 시즌2에는 최중호 사건을 시작으로 다시 정희신이 저지른 일의 방법과 똑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강현중은 누구일까요? 작가가 설정한 손지한 캐릭터가 과연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는 걸까요? 앞의 드라마 내용을 살펴보면 손지한이 차수열에게 선물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차수열이 정희신의 아들이라는 걸 숨겨왔다가 결국 수사팀원들에게 밝혀지면서 차수열은 수사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왔었는데요. 하지만 강현중이 자신의 얼굴과 신분까지 알고 있는 병원 원장을 해치게 되면서 다시 차수열이 수사팀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때 손지아는 차수열의 책상 위에 메모장을 하나 남겨놓았죠. 작은 선물과 함께 말이죠. 거짓말하신 건 잘못하신 겁니다. 손지안이 툭 던지듯이 책상에 놓고 간 거라 그 메모를 읽을 땐 그 내용이 별게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니 섬뜩한데요. 강현중은 정희신과는 달리 사건의 대상이 아주 모호합니다. 일관성이라고는 전혀 없이 자신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가차없이 사건을 저질렀었는데요. 손지안이 메모와 함께 놓고 간 선물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우주인 모습의 캐릭터 키링이었죠. 김나희 말에 의하면 아스트로 지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손지안이 직접 만든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차수열에겐 그때서야 받은 선물이지만 다른 수사관들은 이미 하나씩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죠. 아스트로라는 말은 스타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스타 지안이라는 자신의 이름 지안을 스타라고 지칭하는 것과 같은데요. 더구나 그런 인형 키링을 수사관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한다면 그 안에 도청장치 같은 게 숨어 있으리라 짐작할 수도 있겠네요. 더구나 손지아는
사이버 전문 수사관이니까요. 만일 손지안이 진짜 강연중이고 서아라는 강연중에게 위협당하면서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던 인물이었을 거라는 가정도 무리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조직 내부에 있던 최중호를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뭘까요? 수사팀은 거의 외부 수사가 많기 때문에 수사팀 사무실에는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던 손지안과 총 책임자였던 최중호만 남아있을 때가 많았죠. 손지안이 차수열에게 그랬듯이 거짓말한 건 잘못하신 겁니다. 이런 잣대로 최중호 사건을 일으킨 거라면 시즌2는 충분히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미 사마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때 시즌2를 염두에 두고 시즌1의 모든 복선을 다 장치해둔 것이고 말이죠. 최중호 사건이 시작됐으니 이제 곧 시즌2 촬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겠네요. 사마귀 드라마 방송이 프랑스 원작에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시즌2는 우리의 창작 스토리로 펼쳐질 거라 더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훨씬 더 재미있는 사마귀 시즌2를 기대합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